오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이동량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동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10대 확진자와 관련해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 텐데 10대 확진자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10대 네, 확진자. 일단은 지금 예. 매일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일 지금 거의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확진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10대 확진 환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10대 확진 환자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생겼을 때 그 10대 확진 환자들이 과연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쌓인 통계가 보여주듯이 10대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드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확진 환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위중증으로 이어져가지고 의료 체계를 압박하는 요인은 사실은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된다라는 예.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10대 확진 환자들이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대 확진 환자들이 본인들은 위중증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뭐 가정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이제 그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 고위험군들의 확진으로 네. 이어져서 이제 위중증으로 이어진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거리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역사회 60대, 70대, 80대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 환자들과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은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고 거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들 중에 일부가 이 고위험군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예, 지금 현재는 일단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12, 17세 혹은 12세부터 18, 19세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원 방역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교 학원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가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건의료 체계상의 큰 위험은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확진된 학생들이나 혹은 확진된 학생들과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이 열흘이나 혹은 2주 정도 자가격리가 되면서 네. 이제 학습권의 침해를 받는 예. 그 사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할지가 이제 유일한 문제지 보건의료 체계상의 문제는 큰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계속 10대 확진자층이 누적이 돼서 쌓이다가 이게 지역사회로 언젠가는 가고 지역사회로 가게 되면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는데 기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차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10대가 이번 유행의 중요한 예.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백신 접종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들 백신 접종은 지금 12, 17세 1차 접종률은 한 40% 가까이 됩니다. 예. 39.8%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1차 접종하시는 분들이 2차 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2차 접종으로 이어지면은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한 40% 선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백신 접종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학원 이슈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전면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걱정할 게 있을까요? 걱정할 수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예.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아닙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이제 전면 등교가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예. 감염자들이 있으면서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지금 이 연령대 0세부터 19세까지 누적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망자가 꽤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0세부터 19세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사망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은 자꾸 당국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오해가 뭐냐,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아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는 병원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치료하느냐 하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료체계, 보험체계 같은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이 연령대 아이들이 500명 이상이 사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염이 되면은 신속하게 의학 즉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전혀 관과한 채로 미국에서 이렇게 사망이 되니까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에서의 시스템 하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연령대에 있어서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위중증자도 지금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 하루에 거의 300명, 400명이 감염이 되는 확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사망자도 없었고 위중증자도 10명도 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치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행이 지속이 되면서 이 연령대에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연령대들이 위험하기는 어렵다는 게 신속히 치료가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파 확산이 되어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전파 확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미접종자 내지 고령층의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이 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러니까 이 학생을 통해서 전파가 되든 아니면 다른 연령을 통해서 전파가 되든 위험 요인은 오히려 고령층에 있는 것이지 전파자로서의 이 연령층과 관계를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전면 등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위험할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현장에서 중환자를 돌보시는 이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의료진들께서는 이제 이런 또 약간 쓴소리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부가 정할 때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12, 17세 백신 접종 같은 것들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분들은 별로 12, 17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60세 이상의 고령층 부스터샷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과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 사이에 약간의 괴리되는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일단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반 학생들 모두가 검사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은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일단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반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검사 같은 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검사 같은 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고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학교를 등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기존의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에 준해 가지고 방역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이제 2주일 정도 자가격리에 예. 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현장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들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당국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좀 고민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을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음성 확인서 없이도 등교가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는 예. 이제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졌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 약간 착오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이제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가족 중에 확진이 된 경우하고요. 가족 중에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로 둘로 나눠서 봐야 네. 되는데 이걸 지금 나누지 않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가족 중에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있어요. 명백히. 예.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데 내가 가족으로 지금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고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했으면서 동시에 PCR 음성이고 예. 그다음에 임상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기침이라든지 이게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명백히 있으면서 같이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등교가 가능해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 나머지 케이스는 어떤 그런데 경우죠? 가족 중에 단지 자가격리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수가 있겠죠. 밀접 접촉을. 그러는데 이 가족이 명백히 감염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자가격리 중인 거예요. 예. 지금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그러는데 학생이 자가격리 중인 가족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명백히 감염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럴 경우에는 이 학생이 만일에 백신 접종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등교가 가능하다는 백신 거예요. 접종을 네. 안 했다고 하면요.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설대호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게 이제 기존의 이제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과 이제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확진이 나왔을 때 백신을 접종하고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학교에 그냥 갈 수 있다. 가족 중에. 증상이 네, 없어요. 네, 예, 증상이 가족 중에 없으면. 확진자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가족 중에 명백히 확진자가 있잖아요. 확진자 명백히. 말고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예. 학생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와 안 맞았을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백신을 맞은 애는 그냥 등교가 갈수 가능하고요. 있고, 예. 백신을 안 맞은 학생인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논의를 이어가 보자면은 지금 12, 17세 백신 접종률이 최종 한 40%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도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이건 이제 학원 문제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중학생으로 갈수록 이제 그게 이게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학생 교실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백신 접종한 친구들은 소수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다수의 친구들 중에서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밀접 접촉자로 판단되는 친구들은 자가격리가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음성 판정만 받은 다음에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수업권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이제 남아 그런 있는 부분들이 거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면 비대면을 섞어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상시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도요. 이후에도요. 왜냐하면은 대면을 하는 수업들이 많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대면을 하는 친구, 예를 들어 자가격리나 이런 조치 때문에 비대면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대면 수업에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비대면 수업을 그냥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이제 최소한 그런 수업권에 대한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생기기 전에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면밀하게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